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독일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외교력과 산업 역량이 총동원되며 국가 대항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3,000톤급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의 국책 사업에 참가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해양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한 잠수함이 K방산의 미래 먹거리로 약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격화하는 신냉전 기류 속에서 전 세계 잠수함 시장도 꿈틀대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중 전략 무기로 손꼽히는 잠수함의 모든 것.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모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일입니다. 최일 소장님께서 저희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에 처음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침 저희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조금 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수함연구소장 최일입니다. 저는 1986년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서 2014년도에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복무 중에 주로 잠수함 분야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고요. 전역 후에는 잠수함의 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잠수함을 연구하고 잠수함 관련 사적지를 찾아다니고 세계 잠수함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얼마나 잠수함을 좋아하시면 사실 평생 잠수함을 위해서 군에서 몸담그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도 잠수함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군복무를 하시다가 밀떡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밀떡 중에서도 네. 또 경험 속에서 또 사람들과 만나는 영역, 또 기술을 연구하는 영역, 또 이제 국제 정치 안보,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접근한 영역까지 있어서 마니아이긴 하지만 예, 조금 더 그 위의 단계다. 그래서 어디 감히. 조금, 예. 매니아 중에서도 상류층이시다. 그렇죠. 네, 저 약간 궁금한 게 남자분들은 자다가도 왜 군대 간 다시 군을 꿈꿨어? 뭐 이런 거 되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께서는 그 군 복무를 하시다가도 나와서도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연결을 하신다고. 이게 도대체 잠수함의 어떤 매력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잠수함 속에는 사실 많은 것이 있어요. 기술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인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잠수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저도 잠수함 꿈을 꿉니다. 예, 옛날 성조원들하고 같이 항해를 하고 또 한 번씩 악몽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꿈은 역시 옛날 경험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이 최일 소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 스몰 토크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잠수함 하면은 전 장보고함하고 손원일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원일함의 초대 함장님이셨다고. 그게 사실 좀 굉장히 자부심이 좀 생기는 일이 아니셨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우리 생도 시절에 우리 꿈은 함장이에요. 함장, 1급 함장, 대령이 되어서 큰 배를 지휘하고 싶은 어떤 그런 꿈이 있죠. 저는 이제 1급 함장을 손원일함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선 거죠. 예, 잠수함에 왔고. 아니 근데 줄 서 있다가 오면 배치 이거 아니잖아요. 예. 누가 가장 이 배를 이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몰고 전략상 이득이 될 것인가를 따지고 선발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생도 때는 제가 조선공학을 전공했어요. 생도들이 뭐 군사훈련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한국에 잠수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잠수함 공학을 배우긴 했지만 제가 잠수함을 타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마침 이제 인관하고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잠수함이 들어온다 해서 제가 초기 잠수함 이제 인수성조원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잠수함의 어떤 경력을 쭉 쌓게 되었는데 해군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존경하는 인물 두 분이 있어요. 네네. 충무공 이순신이 있고요. 그렇죠. 손원일 제독이 있습니다. 예.
손원일 제독이 손원일 그렇게 제독이. 우리 해군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 함에 함장을 했으니까 저는 굉장한 자부심 있고 네, 그럼요.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하시고 그러니까요. 자부심 가질만한데 네. 약간 본인 자랑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지금 214급 잠수함 손원일함이잖아요. 근데 214급은 뭐예요? 배수량 같지도 않고. 이제 독일 2차 대전 때 네. 타입 1형, 2형, 7형, 9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 숫자로 어떤 클래스, 우리로 하면 타입을 정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해군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독일 해군이 재건이 되고 잠수함을 만들면서 200 단위의 호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201급, 202급, 203급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뉴 버전 하다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예. 214 버전으로. 그래서 유명한 잠수함 205급, 206급은 500톤인데 독일 해군이 잘 사용했던 잠수함이고 209급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의 형태의 잠수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잠수함이 209급입니다. 우리나라도 209급을 도입했죠. 네네. 그리고 또 210급, 211, 212급은 독일 해군에서 쓰는 잠수함이고 또 214급은 수출형 잠수함이죠. 아까 얘기하실 때 1급 함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급. 예. 그러면 2급, 3급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3급은 계급이 소령이 지휘하는 배를 상급함, 중령이 지휘하는 배를 2급함, 1번 함은 당연히 1급함은 당연히 대령이 지휘하는 함을 말해요. 그러면 스타가 지휘하면은 0급함이에요. 스타는 보통 함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은 없지만 미국에서 항공모함 함장도 대령이에요. 대령이 그럼 가장 높은 위치의 함장이시네요. 그렇죠. 캡틴이죠. 캡틴. 예. 네. 근데 독일에서 직접 가서 이제 잠수함의 여러 가지 운용이라든가 공부를 하고 직접 타시고 그리고 이제 배를 연구하신 거잖아요. 독일에서는 잠수함 안에서 맥주 마신다면서요? 그렇죠. 그 음주? 음주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음주하죠. 맥주를 그냥 음료라고 생각해요. 무알콜인가요? 그래서 이게 좀 0.0%? 문화의 차이인데 우리는 좀 신기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독일 사회에서는 전혀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출동 나갈 때 맥주를 많이 싣고 가죠. 예. 그런데 그 승조원들이 뭐 맥주를 양껏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장이 통제를 해요. 하루에 2병까지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독일을 우리가 맥주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맥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잠수함에 아까 맥주를 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캔 맥주를 실을까요? 병 맥주를 실을까요? 병맥주인 것 같아요. 앞서서 병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래? 약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병이면 깨지잖아요. 위험한데. 그러니까 잠수함은 캔이면 팍 맞추고 이렇게 압착해서 네. 버리기도 좋고 이럴 것 같은데 저도 병이라고 참 신기한 게 네. 병맥주를 싣고 가더라고요. 왜냐? 독일 애들에게 그냥 맥주는 일반적으로 생맥주입니다. 네. 파스비어라고 하는데 식당에 가면 그냥 빼서 마시는 거죠. 그런데 잠수함에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병맥주예요. 이 캔 맥주는 독일인들 정서에 조금 부적합하다. 조금 그렇지? 하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병맥주를 싣고 갑니다. 예. 그럼 독일 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오시면 병맥주는 대접하면 캔맥주는 대접하면 안 되겠네요. 굉장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캔 맥주는 절대 내지 말고 꼭 병맥주를 대접하는 근데 것이 신기해. 예입니다. 예.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독일만 그걸 허용하는 거고 여타 다른 나라들은 음주는 불가능한 거죠? 확실한 건 이탈리아는 왠지 와인 싫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막걸리 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음주 자체가 안 되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당연히 맥주가 절대 안 되고. 없고요. 네. 좀 유럽 계통의 그 맥주를 실는 나라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은 좀 특별한 문화가 있고 이 병맥주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부두에 이제 입항을 하잖아요. 입항을 하면 다 정리를 끝내고 사람들이 쭉 둘러서요. 다 맥주를 한 병씩 들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클라마켄 좀 파일룽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척심을 준비하자. 막 이렇게 해서 배가 각 탱크가 많은데 탱크의 수심이 어느 정도 되니 탁탁탁 재는 그 준비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일로 막통 눌 하면 탁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이제 하면서 눌 하면 탁탁탁탁 이렇게 마시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재밌네요. 예. 재밌습니다. 벌써부터 재밌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희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에서는요, 이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 대서양에서의 유보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다뤘었지만 태평양 전쟁 이야기에서는 다룬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과연 태평양 전쟁에서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우리 이제 2차 대전 해전사는 크게 태평양 해전, 네. 대서양 해전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대서양 해전은 해상 수송로 있잖아요. 이걸 연합군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독일은 그것을 깨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유보트 중심의 전쟁이 대서양 네. 해전이에요. 태평양 해전은 도서를 점령하고 한 발 더 나아가고 항공모함 중심의 전쟁이 있고 상륙전도 하고 수상전도 있고 그 속에 잠수함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독일이 유보트가 1,170척 정도 있었어요. 그 미국은 한 280척, 얼마 안 되네요. 290척, 그다음 일본은 한 190척, 요 정도 규모였어요. 태평양에서도 많은 그 잠수함 함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인물은 일본의 하시모토 모치츠라라는 함장이 있어요. 이 함장이 I-58 함장이었어요. 네. 이 함장이 왜 유명하냐 하면 미국의 중순양함 인디아나 폴리스를 격침시켰어요. 제가 이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네.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싣고 갔어요? 비행기요. B-29가 싣고 갔습니다. 네. 그죠? 그 B-29가 어디서 떴을까요? 그때 당시라고 치면 하와이에서 떠야 하와이에서 좀 더 가까이 왔어요. 괌이요? 괌.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괌 바로 옆에 티니안 섬이 있어요. 네. 티니안 섬에서 떴는데 이 섬까지 원폭을 나른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본토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 본토에서 티니안까지 원폭을 나른 배가 이 인디아나폴리스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빠르고 좋은 배였어요. 그런데 이 원폭을 실어서 내리고 가는 중에 I-58에게 발각이 되어서 공격을 받아서 격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조원이 한 1,200명 정도 되었는데 한 900명 정도가 이렇게 다 죽음을 맞이했고 이 그 수가 사상자 수가 역사상 미국 배 단일함에서 가장 큰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한참 뒤에 재판에서 네. 이 함장이 제대로 운행을 했다 안 했다 이 주제를 가지고 2000년도까지 재판이 이어져요. 와. 예, 그 함장이 이제 맥베이라는 좀 불행한 함장이 있었는데 이 함장은 중간에 또 힘들어서 자결을 해요. 하지만 재판은 이어졌어요. 네. 근데 이 하시모토 모치츠라라는 이 함장은 나이가 이제 거의 90이 되었는데 그 미국 재판정에 가서 그 함장이 어떤 조치를 해도 나는 충분히 그 배를 격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함장이 이제 무죄를 받는 선고를 받는데 도움을 줬죠. 근데 그 인디아나폴리스의 그 함장은 격침 당했어도 살아 있었나 살았죠. 보죠? 예,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예, 후에 재판 과정에서 근데 왜 그걸 함장한테 따지게 되는 이게 거죠? 우리 전쟁사에 좀 이게 참 큰 좀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전쟁 중에 함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느냐 하는 좀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성이 있는 굉장히 큰 배였고 네. 성조원들 사상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함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를 조함을 했으면 의뢰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함장의 어떤 과실이 있지 않나 하는 주제가 있었죠. 예. 왜 하시모토 모치츠를
인물 주목해야 될 인물이라고 뽑았을까 했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상대 함장은 이걸 무죄다. 잘못한 것이 없다. 난 어떤 상황에서도 격심을 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줌으로써 함장의 명예를 약간 회복시켜주는 느낌이 있었네요. 그 전쟁사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싸울 때는 열심히 싸우고 또 전쟁이 끝나면 같은 또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변론도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데니츠 제도 이 사람이 이제 전범재판소에 가죠. 네. 거기에 또 미국의 니미츠 제독이 변론을 해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재판정에서는 독일이 이제 전범 국가니까 데니츠 제독 당신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유보트를 가지고 적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이렇게 조난당한 사람들을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니미츠 제독은 같은 군인의 입장에서 미국 잠수함도 그렇게 했다. 또 전쟁을 지휘했던 그 레벨에서는 니미츠 제독이나 태평양 제독, 워낙 태평양 유명하시죠. 해전을 주관을 했고 또 대서양 해전을 주도했던 데니츠 제독 이 두 분을 또 비교해도 돼요. 그런데 이 묘한 게 두 분 다 잠수함 함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측에 한번 주목해봐야 될 인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편에 미국 쪽에서는 또 주목할 인물이 니미츠 제독 말고는 없을까요? 있죠. 네, 오케인 함장. 오케이. 이분도 참 다이나믹한 인생을 사신 분인데 이 오케인 함장은 참 유명해요. 일단 잘생겼어요. 네, 미남입니다. 좋아요. 미남, 아주 미남, 예, 미남 함장으로 또 전과가 가장 많아요. 적함을 33척을 격침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잠수함 함장 중에 또 수상함도 이런 배는 없어요. 네. 함장 중에 가장 적함을 많이 격침시킨 함장이에요. 그 비행 파일럿들은 그랬을 경우에 에이스라고 칭호가 붙잖아요. 예. 함장은 그런 칭호가 있어요? 있죠. 우리 있어요? 우보트 에이스라고 하죠. 예, 이 사람도 이제 잠수함 에이스인데 마지막으로 쏜 의뢰가 어떻게 자이로가 잘못 작동이 되어서 자기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의뢰에 맞아서 성조원 대부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실 이 1차 대전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2차 대전 중반이 넘어가면서 자이로스코프를 이 어뢰 앞에 달아서 팍 돌아가게 해서 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했는데 자이로스코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뢰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 쪽으로 온 거예요. 아니 그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요. 예, 보통 분들은 잘 이해 못해요. 맞아요. 되니치입니다. 되니치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피할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잠수함이 그러니까, 느린. 예, 우리는 부분도 있고. 요즘 의뢰는 선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쏘아도 의뢰가 어디 가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쏘고 나면 물속으로 가잖아요. 그 내가 쏜 의뢰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그러다가 그 갑자기 오는 방향이 이제 소리가- 소나로 방향 정도가 아는데 늦게 안 거예요. 함장님 의뢰가 다시 우리 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래서 빨리 피했는데 그냥 공문위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함장은 함교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명은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 수시간을 이제 찬 바닷물에서 버텼는데 구하러 어떤 배가 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그게 일본 배였어요. 그래서 일본 포로 수용소에 포로로. 가서 좀 모진, 고문, 학대 이런 걸 당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하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로 교환을 하면서 네.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할 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영접을 하고 격려를 하고 The bravest man,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훈장을 수여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후에도 또 해군에 계속 복무를 해서 소장까지 진급을 합니다. 근데 아까 소나 얘기하셨잖아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잠수함이 정말 서로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있어도 모르는 상황일 경우가 있잖아요. 네. 기침을 한다거나 방구를 낀다거나 해도 지금 이거 소리 들렸습니다라고 아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진짜예요? 그건 좀 과장됐어요. 과장이구나. 예, 우리 이제 영화는 막 총알이 날라오면 탁
이런 물고 막 이게 영화잖아요. 중국 영화는 막 예, 이렇게 예. 날아다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영화도 좀 그런 픽션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두꺼운 쇠가 있잖아요. 이 쇠 안에 공기 중에 소음이잖아요. 네네. 공기 중에 소음이 이 철판을 뚫고 물 밖으로 전파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체에 붙은 어떤 이런 것을 두드릴 때 소음이 전달이 되지. 기침 소리, 또 그 가스 소리 기침하다가 사실은 모르고 선체를 이러면 걸리지. 그러면 좀 조심해야죠. 근데 거기서 잠수함 영화 보면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함장님 소리 들립니다.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지 잠수함 그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보다가 탁 떨어뜨리면 이렇게 그 떨어뜨리면 안 돼. 그거 떨어뜨리는 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직접 이것도 하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처음 잠수함에서 받은 그 직책이 네. 음탐관이었죠. 음탐관. 영어로 하면 소나 오피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음탐관 하면 이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너 왜 그래 음탕해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 음을 탐지하는 네. 장교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또 독일에서 그 제 사부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붙들고 뭐 제가 아주 괴롭히면서 많이 배웠죠. 예. 이 온몸의 집중이 귀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잠수함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네. 예, 귀로 듣습니다. 예. 지금도 그럼 좀 예민하세요? 이렇게 자다가 어떤 따그닥 소리 들리면 조용히 좀 이렇게 소음 같은 거예요. 조금 그런 편입니다. 예, 약간 직업병 같은 거는 얻으신 거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함장님을 하셨지만 사실 유명한 함장의 이름들은 꽤나 알려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승조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맞아요. 많지는 않거든요. 음, 이 독일의 1, 2차 대전 중에 사망한 승조원들이 묻힌 무덤에 약간 별칭이 묘지 없는 무덤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우리 장보고함이 독일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 도시 이름이 킬이에요. 킬. 예, 도시 이름이 킬이라는 도시. KILL이요? 그럴 이 리가 발음은 있을까요? 똑같은데 네. 아니구나. 이제 그 킬은 영어로 치면 KEEL이에요. KEL. KEEL이 뭐냐 하면 용골인데 이 잠수함 밑을 네. 이렇게 받치는 중심을 잡는 네. 그 라인 있잖아요. 네네. 제일 밑바닥에. 요걸 키를 설치하고 선체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잠수함도 용골이 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잠수함이 그렇다는 게 모든 배가 그래요. 네네. 그 용골을 킬이라고 합니다. 킬. 그런데 이제 독일어로는 KIEL 이렇게 적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이름도 킬이에요. 네네. 네, 그 킬에서 잠수함 조선소 이름이 이제 하대배라는 조선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출입항을 이렇게 하는데 그 출입항을 하다 보면 그 묘지가 보여요. 근데 이 묘지에 좀 특징이 있는데 보통 봉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죠. 뭐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봉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묘지가 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땅 위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참호 있죠, 참호. 네. 땅을 파는 이 참호같이 팠어요. 땅 밑에 있어요. 그럼 안 보이겠네요. 안 보이죠. 어. 그러니까 들어가야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시신이 없어요. 유골도 없어요. 예? 그래서 쭉 들어가면 그 참호 양쪽에 동판을 막 붙여놨어요. 네. 근데 그 동판에 사망자들 명단이 이름이. 쫙 붙어 있죠. 왜 없냐? 대부분 바다. 대부분 그 잠수함과 함께 수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묘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네. 독일 잠수함 협회에서 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죠. 또 그 당시 독일 유보트는 4만 명이 있었는데 3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뭐 끝까지 뭐 마지막까지 뭐 잠수함이 오늘 군인이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싸웠죠. 예. 와, 근데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빨려들듯이 너무 재밌고, 예, 이게 점점점 이렇게 잠수하는 기분이에요. 잠수하지 마세요. 숨쉬지 아, 않고 네, 이렇게 숨 듣고 쉬어요. 싶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지난해 미국과 협력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겠다 하는 뉴스가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됐었잖아요. 이 잠수함 함장님 출신으로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이제 생도 시절에 네. 예, 잠수함 공학을 배우면서 제가 잠수함을 탈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대위 시절에 이제 잠수함 장교들 중에 제일 밑에 자리 이제 음탕관을 하면서 네. 내가 나중에 함장이 되면 핵잠수함 함장이 될 수도 있을까 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봤어요. 그 핵잠수함 멋있잖아요. 네. 그 뭐 빙하 밑에 북극 밑으로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우리나라 뭐 그 북극에 가 태극기도 꽂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 제대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않았고. 근데 좀 딱 그 발표가 됐을 때 한국이 진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끌어오르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핵을 가진 6대 강국만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또 객관적으로 잠수함계에서도 또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된 것이 굉장한 뉴스고 또 이제 세계 잠수함계가 있어요. 제 이제 세계 잠수함 친구들이 이를 볼 때는 네. 굉장히 좀 저의 어떤 존재감이 더 올라가죠. 예. 한국이 드디어 핵잠수함을 가진단 말이야. 또 이런 어떤 상징성도 있고 이것은 뭐 작년에 있었던 전 세계 잠수함 관련 뉴스 중에 탑 뉴스였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함장님께서는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내가 타면 빙하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약간은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혹시 이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도입되는 이 과정에서 이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어떤 숙제가 뭐였냐 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질 수 있다. 네. 답이 나온 거예요. 네. 이 굉장히 큰 그럼요. 발전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핵잠수함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이제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난관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핵잠수함의 형태는 우리가 일단 국제 제재를 어떻게 해결하고 네. 이 연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농축을 하는 거죠. 네. 예, 농축을 해서 연료를 확보하고 이 연료에 맞는 원자로를 우리가 또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이 원자로에 맞는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해. 딱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방, 안보뿐만 아니고 원자력계 발전, 산업계까지 정폭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우선 연료를 과연 우리가 직접 농축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올지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어디서 들어와야 될지 저농축일지 고농축일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치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저농축일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 받을 가능성이 많고 건조도 미국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그래도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가 농축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죠.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예. 그게 사실 예. 국제관계에서 특히나 미국이 예. 오케이를 해야 가능한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잠수함을 도입하는 문제냐, 잠수함을 가지는 문제냐, 잠수함을 건조하는 문제냐, 이게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잠수함을 가진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 사오는 방법도 있어요. 네. 또 뭐 인도의 경우에는 리스를 했거든요. 러시아에서 우리가 리스를 할 수도 있고 또 호주가 지금 진행하는 방향 같이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그 원자로 섹션은 그냥 외국에서 다 관리해주는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경우에
당신 같으면 가져야 되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예. 좀 예. 난색을 표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던져드렸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국익에 맞게 맞아요. 가장 국익에 아주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심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을 하려는 이유는 역시나 북한 때문인 거잖아요. 이 북한이 최근 잠수함 전략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걸까요? 북한은 6.25 전쟁 때 해군이 다 괴멸됐어요. 북한에 있는 섬이 다 우리 섬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이제 해군력을 만들면서 잠수함 위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는데 네. 이 잠수함을 가지고 특수전을 많이 했죠. 예. 간첩들을 많이 실어 나르고 우리에겐 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핵 전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 잠수함의 역할이 특수전에서 수중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플랫폼으로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2015년도부터 SLBM, 물속에서 쏘는 핵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잠수함을 계속 만들어 왔죠. 개조도 하고 또 신조도 해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뭐 당연한 것이 이제 해군 전력 자체가 우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24년 12월에 어떤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북한으로 가는 상선, 러시아 상선이 침몰을 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던 화물 중에 핵잠 원자로가 들어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일까요? 제가 이제 뭐 잠수함 연구를 하는 거 이게 잠수함 이슈니까 좀 파봤는데 2024년도에 지중해 스페인 가까운 그 바다에 러시아 상선이 침몰했어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의 보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 전혀 좀 멀리 있는 지중해에 러시아 있었던 러시아 상선이니까 뭐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 1년이 지났어요. 그 사고 1년이 지났고 얼마 전이죠. 2025년 12월 28일에 스페인 그 지방 그 신문이 있는데 그 보도 내용이 뭐냐 하면 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고가 이 상선이 그냥 상선이 아니고 러시아 나라에 속한 정부에 속한 그 배였고 여기에 그 원래 화물 적재 신고를 하잖아요.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있었다. 어떻게 알았냐? 항공에서 딱 찍은 사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딱 보니까 이게 뭐냐?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의 케이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60톤짜리 2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 북한 나진으로 가고 있었다. 이걸 이제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러시아 정부 소속 상선 하나가 침몰했다는 것은 뭐 밝혀진 사실이에요. 네. 또 거기에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다 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있었냐, 또 이게 원자로의 케이싱이냐 하는 것은 조금 미심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 정부에서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발표는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좀 우리에게는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왜냐? 러시아가 북한의 어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지원한다 하는 정황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준이 뭐 엔지니어가 가서 좀 기술 지원해 이 정도 수준을 알았지 원자로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 이건 우리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심각하고 이걸 당연히 어떤 추론을 해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때 당시면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도왔고 러시아가 그럼 뭔가 조건을 걸었을 것이고 그리고 침몰까지도 보면 인공위성이나 미국은 항상 러시아 쪽을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분석해 보니까 뭐가 있는데
침몰시켜. 이거는 좀 과한 해석.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났어요, 사실. 예. 그게 이제 러시아 공식 발표는 기관실에서 폭발이 나서 파공이 생기고 침수가 돼서 가라앉았던 공식 발표예요. 근데 그 상선이 속한 선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어뢰에 맞았다. 근데 이건 아직 루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보도가 된 게 맞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예요. 우리 그 잠수함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스페인 신문은 종종 읽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의혹은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위중한 상태니까 또 잠수함이라는 게 도발하기는 쉽지만 도발하고 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게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용되기인데 전혀 또 아닌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확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근데 그 러시아 선이 그 스페인 근해에 가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뭐 모든 이 국가들과 다 연락을 하죠. 그럼 그냥 그 절차 안에서 합법화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공해예요, 공해. 스페인 근처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선이 지나다니는 그 항로상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상선을 다시 건져서 조사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여기가 2,500m예요. 우리 동해보다 더 깊어요. 누가 내려갈래? 그래서 이 뭐 아직 그 좀 내려가서 조사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이 상황을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한 게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자로 설계를 하고 잠수함도 다 만들고 지난 2025년 12월 25일에 잠수함을 보여줬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잠수함에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원자로가 없다는 게 또 증명이 된 거예요. 기술력이 아직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또 그런 쪽으로 보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또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오케이 받으면 10년이 뭐예요. 훨씬 이전에 만들 텐데 북한은 아직 안 된다. 빨리빨리 공개하니까. 내일 당장.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정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인 건데 그렇다면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한다. 이러면 또 문제가 달릴 것 같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SLBM이 큰 위협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핵 전력이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최고의 큰 과제이고 자기들의 어떤 목표이기도 해요. 육상에서 쏘는 핵탄도 미사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육상 플랫폼에서도 쏘고 트럭에서도 쏘고 또 뭐 기차 있죠. 기차 속에 있다가 터널 속에서 착 준비하고 터널 통과와 동시에 탁 쏘고 뭐 별 것을 다 쏘아요. 또 이제 큰 수상함을 만들어서 물 위에서 이제 쏘는 거예요. 또 물 속에서 쏘는 것도 저수지에서도 쏘아요. 또 이제 재래식 잠수함에서도 쏘고 핵추진 잠수함에서 쏘고 또 이제 이런 끌고 가는 일반 선박이 뒤에 이제 물 속에 끌고 가다 거기서도 쏘기도 하고 또 이제 핵어뢰도 있고 뭐 이런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물 속에서 쏘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SLBM이 위협이기는 한데 이 SLBM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북한이 가진 전체적인 핵 전력을 다 보고 그 속에 한 가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 공조예요. 국제 협력이 중요하고 우리 우방 국가 연합 안보 체계를 구축을 해서 북한을 주시를 하고 또 못 쏘도록 하고 어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LBM을 실어 나르는 잠수함이 있잖아요. 이 잠수함은 우리가 쉽게 무슨 단일 무기 체계 하나가 있다고 해서 추적을 하고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중 정보망 또 공기 중 정보망을
구축을 하고 출항 전부터 잘 감시를 하고 또 출항을 한 잠수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중 대잠전, 또 수상 대잠전, 수중 대잠전 이게 있어요. 이런 어떤 체계를 다 시스템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 잠수함을 추적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다음 이야기. 무시무시한 속도로 잠수함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잠수함 이야기부터 잠수함 함장 출신 최일 소장이 들려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미국의 시울프급 핵잠 이야기. K방산 또 하나의 대들보가 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이야기까지. K방산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잠수함에 관련된 이야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